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체감 기온이 영하 22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전국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을 기록했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는데 서해안 눈은 내일까지, 제주도는 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파에 폭설까지 겹친 서해안 일대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라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 결빙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결빙이 아닐 때보다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운전에 각별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한 중국 간수성에서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가 1,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진 직후 지하수를 머금은 모래가 액화하면서 땅이 약해지는 집안 액상화로 거대한 진흙이 마을을 덮쳐 20명이 실종됐습니다. 구글이 내년부터 선거 관련 질문에 대한 자사 AI 챗봇 바드의 답변을 제안합니다. 내년에 미 대선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AI 답변의 허위 사실 여부와 공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1년간 주요 차량 가운데 테슬라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매체 CNBC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결함으로 대규모 리콜을 한 상황에서 이번 분석 결과가 주목된다고 짚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북극 한파가 맹위를 떨치면서 오늘 아침은 전국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대관령 기온이 영하 19.4도까지 떨어졌고 철원 영하 16.9도, 파주 영하 15.7도, 서울도 영하 14.4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면서 서울 체감온도는 영하 22.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북극 한기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북극 한파가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에도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지만 아직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적설량은 고창 21.1cm, 부안 19.3, 정읍 15.9, 임실 6.1, 김제 6, 군산 5.9cm 등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서해안 인접 지역에 5에서 30cm, 많은 곳은 4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날 9건의 계량기 동파 사고가 발생한 것 이외에 별다른 눈 피해는 파악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만일화 사태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운영하고 남원 지리산 정령치 도로 12km 구간 등 3개의 노선을 통제했습니다. 또 국립공원 62곳, 도립공원 53곳, 군립공원 18곳 등 탐방로 133개 노선 출입도 막았습니다. 얼었나? 멋진 보다. 산타 되다 이거 막. 또 온다. 블랙아이스로 뒤덮인 빙판길의 위험을 보셨는데요. 밤사이 서해안 일대에서 잇따라 눈길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 충남 지역을 지나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잇따라 사고가 나면서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교통 통제도 이어졌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차선 구분이 힘들 정도로 눈 쌓인 고속도로에 차량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5톤 대형 화물차는 앞부분이 크게 훼손됐고 화물칸에도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사고가 난 건 새벽 3시 반쯤. 충남 당진시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나들목 부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향하던 고속버스가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뒤따르던 차량들까지 줄줄이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고가 난 상황이었고 이제 덤프 트럭들이 차량들이 쭈루룩 서 있어가지고 길이 조금 나 있어서 좀 트고 들어갔더니 이제 다 막혀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승객들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강추위와 밤새 쌓인 눈으로 사고 처리도 쉽지 않아 이곳을 지나던 차량 모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진 나들목에선 앞서 새벽 2시에도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또 새벽 2시 10분쯤엔 충남 서천군 서해안 고속도로 춘장대 나들목 인근에서 목포 방향으로 달리던 대형 화물 트럭이 가로등과 중앙 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역시 눈길 교통사고로 추정되는데 다친 사람은 없지만 사고 차량이 도로를 완전히 가로막으면서 한때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중국 서북부에서 발생한 규모 6.2의 지진 직후 높이 2m 안팎의 진흙이 한 마을을 덮쳤습니다. 집안 액상화 현상에 따른 피해로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포항 지진 때 처음 관찰된 적이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마을 출입문이 진흙으로 막혀버렸습니다. 손에 쥐면 줄줄 흘러내릴 만큼 질어서 중장비에 의존해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我的身高呢是1.66米，我站在这儿看淤泥的顶部根本就看不到。 18일 자정 무렵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한 직후 이 마을에 높이 2.5m 안팎의 진흙이 덮쳤습니다. 수많은 집들이 파묻히면서 주민 20명이 실종됐고 아직 대부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我差不多就是10分钟之后到这个村子的，然后呢，已经呢这个泥浆呢已经是开始翻到这个地方了。 지난 2017년 우리나라 포항 대지진 때도 관찰된 적 있는 집안 액상화 현상에 따른 피해입니다. 强震发生之后，地下这种深处的这种含水的这个沙土有一种强烈液化的现象。 이번 간수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는 확인된 것만 1,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구호 작업에 4,000명 넘게 투입됐지만 야속한 한파는 72시간 골든타임마저 단축시켰습니다. 门牙人员呢，由于室温也可能会导致这个一些重伤员在没有被救出来之前就失去了生命体征。 400차례 넘는 여진의 복구 작업도 더딥니다. 8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 대부분이 무슬림이라 구호품 조달마저 평범하지 않습니다. 最重要的是御寒的物品，帮助灾民御寒的物品，衣物、被服，同时呢还有新鲜的食品。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씩 긴급 구호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중국 공산당도 182억 원에 달하는 당비를 털어서 보탰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00년 넘게 석탄을 캐냈던 전남 화순 탄광은 석탄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지난 6월 문을 닫았습니다. 폐광은 지하 갱도에 지하수를 채우는 방식으로 복구가 이루어지는데요. 주민들은 탄광에 남은 철제 시설물들로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대한제국 시절 1905년부터 석탄을 캐낸 전남 화순 탄광입니다. 삼척 영월 등과 함께 전국 4대 탄광으로 지역 경제를 지탱했지만 석탄 산업이 사양에 접어들면서 지난 6월 조기 폐광했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문 닫은 화순 탄광 갱도에 지하수를 채우는 방식으로 복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남은 유류와 석탄 운반차 등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철거하고 레일과 케이블 등 각종 철제 시설물은 그대로 둘 예정입니다. 시설물은 저희가 뺄 수 있는 거는 다 빼고요. 정말 못 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빼버리면은 무너지는 면은 그 시설물 못 빼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겨놓는 철제 시설물 때문에 그 오염수가 나오진 않거든요. 지역민들은 탄광 복구 방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몰 방식은 찬성하지만 대부분의 탄광 시설을 그대로 두면 수질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6개월이 된 기간에 빠른 시일 안에 갱내에다가 물을 채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을 채우게 되면 이 동복 상수원이나 조암댐 상수원이나 이 영산강으로 내려가는 물이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공단 측이 계획한 지하수 침수 복구 대책은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복구 방식 용역에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원상복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폐기물을 수장을 시켜가지고 물을 채워버린다는 것은 갱내를 우리 후손 대대로 물려줘야 할 우리 참 좋은 산천을 완전히 아주 폐기물 소각장보다 더 더러운 그런 장소로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탄광 복구 대책 용역을 마치는 내년 2월 전까지 주민 설명회를 추가로 갖고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내년 4월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처방되는 첩약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질환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한의원에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에 처방하는 첩약에 건보를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4월부터 요추 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3가지가 추가됐습니다.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까지 포함됐으며 환자 비용 부담은 50%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구글이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2024년을 앞두고 자사 AI 챗봇 바드와 AI 검색 엔진의 선거 관련 답변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내년 초부터 바드와 바드를 결합한 새로운 검색 엔진이 응답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질문의 종류를 제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조작된 미디어와 혐오, 폭력 선동,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수 있는 명백한 허위 주장 등의 유포를 막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떤 질문이 제한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구글은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사람들이 바로 식별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선거 광고의 경우 광고주가 이 사실을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1년간 주요 차량 브랜드 가운데 테슬라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온라인 보험 견적 사이트 운영업체인 랜딩트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이 사이트에서 수집된 수천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견적이 많은 30개 차 브랜드 가운데 테슬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자 1000명당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 순위에서 테슬라는 23.54건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램, 스바루, 마츠다, 렉서스 등의 순위였고 현대차는 11위, 기아는 14위였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테슬라가 최근 오토파일럿 기능 결함으로 약 200만 대를 리콜한 상황에서 교통사고율이 높다는 이번 분석 결과가 주목된다고 짚었습니다. 드론과 로봇도 택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택배 운송수단으로 화물차와 이륜 자동차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현행법과 달리 드론과 로봇도 운송수단으로 추가한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법안에는 또 성범죄나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고 영업점에서 배달사와 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올해부터 자영업자나 택배 배송 차량으로 쓰이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충돌 안전성 기준이 도입됐는데 허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중상자 비율이 일반 승용차 사고보다 3배 이상 높은데도 기존에 출시된 경우에는 유예 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이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소형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번에는 좌회전하는 소형 화물차가 달리던 차량과 추돌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소형 화물차와 승용차 간 사고라는 건 같지만 차량 운전자들의 피해 정도는 확연히 다릅니다. 소형 화물차 운전자 모두 중상으로 크게 다쳤지만 승용차 운전자들은 아예 다친 데가 없거나 경상에 그친 겁니다.
차이는 애초 사고에 취약한 소형 화물차의 구조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또 위에서 보시는 이렇게 소형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보시는 것처럼 엔진룸이 운전자석 아래에 있다 보니까 차체의 앞부분과 운전자의 다리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충격이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전달되면서 사망이나 중상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일반 승용차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올해부터 소형 화물차에 대한 충돌 안정성 평가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부분 충돌 같은 승용차는 다 하는 안전시험 항목이 일부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소형 화물차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금 판매하는 차종들은 3년 뒤로 적용이 미뤄졌습니다. 기존 차량은 최대 27년까지 이 적용이 유예된 만큼 안전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성 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기존 차량까지 해당 경하된 안전 기준을 즉시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 판매 중인 차량에 탑승자 보호 장치를 보강하고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는 신형차가 서둘러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으로 평가가 유예된 것도 없애 즉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요코하마시 해안 미나토 미라이 지구에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 거점을 신설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NHK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약 100명의 연구 인력 등을 채용해 반도체 고성능화에 필요한 반도체 패키지 기술을 다룰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투자액은 우리 돈으로 약 3,6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NHK는 전했습니다. 또 일본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투자액의 절반 수준인 약 1,800억 원을 보조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기며 2주 이상 공전을 거듭하던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이 어제 타결됐습니다. 야당이 증액을 주장한 연구개발 R&D 예산과 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을 일부 증액하기로 하면서 접점을 찾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한 당일 극적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지난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지 18일 만입니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정부 제출안보다 4조 2천억 원 줄이고 그만큼 또 증액을 논의해 전체 예산 총액은 기존 657조 원 규모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안에서 대폭 삭감돼 논란이 일었던 연구개발 R&D 분야 예산은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강화 등을 위해 6천억 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신 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0.6조 원을 순증한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며 전액 삭감돼 영원이었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은 3천억 원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처 요구 예산 대비 78% 줄어든 전북 지역의 새만금 관련 예산도 3천억 원 증액됩니다. 과정을 다 말하면 아마 둘이서 책을 한 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그 과정들은 다 이 합의문 한 장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최종 예산안은 일부 항목의 예산이 늘어난 만큼 외교 분야 공적개발 원조 ODA 예산 등을 일부 깎는 명세서 조정 작업을 거쳐 오늘 추가로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대신 어제 본회의에선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정쟁에 가려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예산안 지각 처리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처리를 두곤 또다시 날선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면서 내년 연말쯤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은 국제 유가와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긴장을 늦추긴 이르다고 경계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지난달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며 상당폭 낮아졌지만 이렇게 빠른 하락이 더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느린 걸음으로 목표치 2%에 가까워지는 시점은 내년 말쯤으로 예상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긴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향후 추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고 노동 비용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주류값 인상에서 나타나듯 근원 상품 가격 오름세의 둔화 흐름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뚜렷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띕니다. 전기, 도시가스 요금의 점진적 인상과 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도 내년 물가 둔화 흐름을 다소 늦출 수 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 정점에서 목표 수준으로 가는 과정을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마지막 구간인 라스트 마일에 돌입한 셈입니다. 지금 남은 거리로만 보면 라스트 마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 물가 상승률의 목표 수렴 시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케 합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이 총재는 과잉 반응을 경계했습니다. 다만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펼 수 있게 됐다며 국내 물가 상황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국방부 소속의 공무원이 런웨이에 올라 모델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료 공무원들은 조퇴까지 하며 해당 공무원의 모델 일을 관람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년 넘게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윤흥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성 모델이 패션쇼 무대 위를 자신 있게 걸어갑니다. 서울 패션위크 등 크고 작은 패션쇼에 활발하게 참여한 이력도 있습니다. 팔로워 10,000명이 넘는 SNS 계정을 운영하며 인지도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영락없는 전문 모델처럼 보이는 이 여성, 알고 보니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8급 공무원입니다. 동료 공무원들도 이 여성의 모델 활동을 알고 있었습니다. 패션쇼에 참석한 동료들 흔적이 고스란히 SNS에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공무원 모델은 동료에게 조퇴하고 와줘서 고맙다는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이 공무원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패션쇼에 참가한 전력으로 보면 최소 1년 넘게 소속기관 허락 없이 모델 일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투잡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공무원 같은 경우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공무원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투잡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는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모델 일을 시작하면서 겸직 허가를 신청했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모델 활동으로 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취미 영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직외 영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면 허가를 받고 겸직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공무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뒤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탄소 배출량이 적고 발전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 방사능 안전 관리가 무척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그동안 해외에 의존해왔던 중성자 흡수제를 직접 개발해 핵 폐기물 저장 기술의 독립을 앞당겼다고 합니다. 오늘로 사이언스 투데이에서 개발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